이거 얼마야? 총에 어울리는 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세밀하거든요. 천국 같은 곳이라고 해야 돼. 왜 IQ 검사를 하지? 이상하네. 어차피 1등은 GSG9이 할 거니까. GSG9의 대원 선발은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국경경찰대에서 34세 미만의 대원 중에 2년 이상 아주 잘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지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을 갖춘 인원들은 5일간 평가 테스트를 거쳐야만 최종 평가를 볼 수 있는 대원 리스트에 올라가죠. 무려 5일간 진행되는 평가 테스트에는 건강검진, 4시간에 걸친 IQ 테스트, 성격 테스트, 권총과 기관단총을 이용한 사격 훈련, 구두 인터뷰, 영어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왜 IQ 검사를 하지? 이상하네. 특수부대원들이 IQ 검사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월남전 때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로 참전했던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지금 미 해군 네이비실의 훈련이나 아니면은 장비 같은 것을, 그러니까 출신 민간 고문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석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행운 아래서 월남전 때였으니까 네이비실이 됐지, 지금 저 장비들을 사용하라고 하면은 난 체력은 되는데 머리가 나빠서 못했을 거야. 요새는 특수부대원의 자질이 이겁니다. 사격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Thinker before shooter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깐깐한 테스트를 거쳐야 몇 개월간 진행되는 기초 및 특수훈련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초교육에서는 정밀하게 사격 훈련을 하고 전술 훈련 코스가 있고, 근접 전투, 육상 및 항해, 등반, 레펠, 의료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수훈련은 다양한 인질구조 시나리오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기초훈련은 그냥 일반적인 전술 그리고 전투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끝나서 이제 고급 코스로 가면 기초에서 배웠던 것을 응용해서 FTX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종합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초 및 특수교육이 끝나면 2주간의 테스트를 또 거쳐야지 비로소 최종의 대원으로 선발이 되게 됩니다. GSG9 부대원이 되면 이렇게 옆으로 생긴 휘장을 받게 돼요. GSG9은 독일의 최고의 정예부대답게 매 선발마다 몇 배수의 지원자가 몰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들의 체력 평가 테스트는 지옥 같은 난이도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GSG9에 그 특유의 헬멧이 있어요. 귀돌이 헬멧이라고 합니다. 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옛날 거. 그 안에 통신 장비를 넣어서 그래요. 헬멧 자체가 엄청 무거운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앞에 방탄 바이저를 낍니다. 헬멧만 쓰고 있어도 웬만한 체력이 아니면 목과 척추에 무리가 올 정도예요. 그러니 방탄 베스트 해야죠. 무거운 총기 들어야죠. 또 HK 총기들이 또 다 대부분 무거워요. 이들의 체력 평가가 지옥의 난이도인 이유가 체력이 없으면은 그런 장비들,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깐깐한 테스트를 거쳐 선발된 최정예 부대원들이기에 GSG9에 대한 인기는 정말 남다릅니다. 특히 GSG9 대원들의 장비 중에 일반 대중에게 유행이 된 아이템이 있죠. 바로 택티컬 전투화. 이 한 스포츠 회사에서 매년 GSG9 택티컬 전투화를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군수용으로만 납품을 하다가 민수용으로 한번 판매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판매를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민수용 버전이 꾸준하게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파 가죽의 소프트 고무를 사용하고 가격은 약 $200 정도 하죠. 잘 오염되지 않고 편하고, 심지어 자동차 시트도 고급 승용차에 들어가고요. 롤스로이즈 아니라 국내 K모사, H모사에도 좀 상급 레벨의 옵션에 가면 나파 가죽을 이용한 시트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츠는 2000년도 초반까지는 아주 유명한 데테러화였어요. 신어봤습니다. 제일 비싸고 제일 효과적인 그런 데테러화를 대표하는 제품이었죠. 그래서 독일 최고의 특수부대에 또 이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죠. 특수작전, 특히 도시작전에 특화된 부츠로 기존의 다른 부츠에 비해서 봐도 예뻐, 그리고 가벼워. 최고의 이 재질로 만들었죠. 가볍고 편하지만 밑창이 너무 소프트해서 비교적 빨리 마모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니아들 사이에서 전투화보다 더 인기 있고 값어치 있게 생각되는 게 바로 이들의 지급품인 시계입니다. GSG9UX 모델로 독일의 역사 깊은 시계 제조회사 S사에서 제작을 해서 현역 대원들한테 지급하는 시계로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시침하고 분침이 있는 그야말로 단순한 아날로그 감성의 제품 같지만 독일 시계 기술의 이 정수가 들어간 대표적인 제품으로 이베이 등에서는 약 5,000불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 600만 원 넘네. GSG9의 실전 사례. 신발마저 유행이 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GSG9. 하지만 GSG9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일명 마법 불꽃 작전이라고 불리는 루프트한자 181 납치 사건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7년 10월 13일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명분으로 내세운 PLLP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이라는 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4명의 무장기한이 루프트한자 181편을 공중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 후 테러범들은 82명의 승객을 포함한 총 91명을 인질로 잡고 1,500만 달러와 독일 감옥에 갇혀 있는 적군파 대원 등 동료 11명을 석방할 것을 독일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이들은 연료와 물자를 보고받으면서 보다 안전한 지역을 찾아 로마, 키프로스, 바레인, 두바이, 아덴을 경유하면서 5일 동안 지중해 일대를 비행을 했고요. 이후 소말리아 모가디슈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그 사이 항공기 조종사인 슈만 기장이 외부와 비밀리에 연락을 하여 설치된 폭탄의 위치를 알리는 등 탈출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시도하죠. 하지만 불행히도 이 노력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슈만의 행동을 눈치챈 테러범들은 슈만 기장을 살해를 해버리게 됐죠. 이후 인질범들은 동료 석방 최종 시한을 발표를 합니다. 독일 정부는 우선적으로 1명을 석방을 했고요. 이 사람이 소말리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로 인질범들을 설득을 합니다. 즉 시간을 번 거죠. 이렇게 시간을 번 독일 정부는 구출 작전을 준비를 합니다. 구출 작전의 암호명은 독일 신화와 바그너 오페라에서 따온 마법 불꽃. 10월 17일 독일은 영국의 SAS 요원들, 소말리아 군 당국과 협조를 해서 독일 최정예 특공대 GSG9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이들의 작전 첫 단계는 비행기 동체에 통로 개척 차저를 터뜨려서 안으로 돌입할 수 있는 구멍을 뚫고 진입로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GSG9은 영국 SAS 요원들에게서 받은 성광탄을 이용해서 기내에서 작전을 전개합니다. GSG9이 성광탄을 실작전에서 쓴 것은 이 작전이 최초였죠. 이 성광탄으로 인해 인질범들은 우왕좌왕했고요. 이 틈을 타서 특공대가 일제히 비행기에 진입을 해서 인질범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 결과 4명의 인질범 중에 3명이 사살이 됐고요. 1명은 생포되었으며 일부 승무원들과 대원들이 부상을 입은 것 외에는 모두 무사하게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 작전은 항공기 구조작전의 신화라고 불리게 된 거죠. 이 작전이 그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스페치나츠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질 구조 작전의 성공 여부는 인질의 안전입니다. 인질의 일부가 부상을 당했지만 기동과 전술이 한정적인 기내에서 구출 작전을 펼쳐서 인질 모두를 구해냈다는, 죽은 인질이 없이 구해냈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희가 전철 맨 뒷칸에 앉아 있고 전철 양 옆에 좌석에 승객들이 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2칸 앞쪽의 칸에서 우리한테 총을 쏘는 겁니다. 테러범들이. 저희는 그 사격을 받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한 채로 전진을 하면서 정확하게 선별 사격을 해서 테러범들을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있는 인질은 안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 소말리아에서 이제 작전을 한 거잖아요. 예. 로마, 키프로스, 바레인, 두바이 옮겨가는 동안 계속 따라간 건가요? 아니요. 부대가 막 이렇게 따라갔다기보다는 최정예 대테러 부대는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가 않아요. 어디서 작전을 하면 좋을지 그 현지의 이 군경이 우리와 협조가 될 수 있는 국가가 어딜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를 작전지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판단을 했겠죠. 사실은 이렇게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 이 대형 여객기잖아요. 그러면은 급유도 받아야 되고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게 다
사전에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테러범의 요구대로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부기장이 또 잘 해낸 거죠. 그래서 테러범들하고 부기장은 약간의 좀 이 접점이 생겼다고 그래요. 테러범들이 야, 자네는 정말 능력잘세. 뭐 이렇게 좀 유대감 비슷한 게 생겼다고 해요.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그 납치 작전하고 비교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 앞서 소개해드린 지제네의 에어프랑스 납치 작전과 비교해 보자면 상당히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하지만 좀 더 많은 이런 특수 장비 같은 게 사용이 됐죠. 성강탄, 통로 개척, 폭약 등 훈련용으로 좀 쓰였다든지 아니면 시험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실전에서 공개된 실전에서 이런 장비들이 사용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야, 이제 이런 작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성강탄과 통로 개척 장비는 챙겨야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교과서적인 이 한 획을 만든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 더하면 500원씩 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